자, 생태계 편형. 생태계 편형. 생태계 구성 요소. 지난 시간에 일단은 첫 번째 배웠던 게 이제 개체군과 개체군의 특징, 같은 종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그 다음에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걸 했었는데 6페이지. 거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작용 반작용이란 단어는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너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얘가 이런 환경 때문에 생물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가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햇빛이었어요. 빛. 그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일단 첫 번째 설명했던 게 이제 양지식물, 음지식물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말 잘 나오는 거 장일식물, 단일식물 정말 이거 꼭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개화, 그죠? 꽃이 피는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그 단일이 연속적인 한계 암기를 넘겨야 돼. 그래서 연속적인 한계 암기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국화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한계 암기가 16시간이다 라고 하면 16시간 이상이 되어야 꽃이 피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표나 그래프로 항상 주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어떤 뭐 A, B, C 꽃을 주고 얘가 어느 조건에서 꽃이 피느냐라고 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적인 한계 암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생소한 표나 생소한 그래프여도 뭘 생각하면 돼? 연속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어렵진 않아. 근데 너희들의 특징이 막 그래프 생소한 거 나오면 어려워하잖아. 이제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그래프로 나온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음엽, 양엽 이거는 이제 특징. 그래서 이게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은 아예 별개의 식물인데, 음엽, 양엽은 이거는 같은 식물 안에서 햇빛을 직방으로 받는 애. 그 햇빛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얘가 이제 두껍고, 그 다음에 두껍고, 그 다음에 얘가 두꺼운데 넓기까지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두껍고 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음엽 같은 경우는 그늘진 곳에 이파리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얘는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넓어야 돼서, 그죠? 그래서 잎이 넓고, 잎이 넓은데 두껍게까지 하면 무거우니까 잎 넓고 얇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다음에 파장.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청색광이 어떻다? 우리가 빛이 가시광선이 올 때 이거를 이 파장별로 나누면, 그죠?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청색광이 파장이 어떻다? 짧다.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니까 그만큼 투과력이 어때? 좋다라는 거.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깊게까지 들어가서 청색광을 주로 활용하는 홍조류가 이제 아래쪽에 분포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 청색광이 깊게 들어가서 홍조류가 분포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요. 홍조류의 예시를 외워야 돼.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 자 거기 보면 이제 6번, 7번, 8번이 다 이제 빛과 관련된 건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겨울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동물의 겨울잠은 온도 때문에 그 생물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 곤충의 겨울잠은, 그죠? 곤충의 겨울잠은 뭐야? 빛이에요. 그죠? 맞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되게 쉬워요. 온도. 자, 온도는 일단 우리가 정원동물이 있고 이제 변온동물이 있는데,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효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려면 체온이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치? 그래서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그림 보면, 자, 그림 예주도 이제 4페이지 그림 보면 똑같은 여우인데 얘가 북극에 사는 여우와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여우가 좀 달라. 같은 여우인데, 그죠? 근데 북극에 사는 여우는 얘가 추운 데 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열을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 말단 부위예요. 그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추우면 어디부터 동상 걸려? 손가락부터 동상 걸려. 손이나 귀나 뭐 이런 데가 동상이 걸리는 게 말단 부위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말단 부위가 작아. 귀가 일단 작아. 그래서 반대로 더운 데 사는 애들은 열을 계속 뭐 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죠? 맞아? 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말단 부위가 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의 몸집을 보면 추운 데 사는 애들의 몸집이 커. 근데 너희가 이제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몸집이 크면 표면적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피당 표면적은 작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이게 내 몸의 표면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몸을 열을 덜 빠져나가게 하려면 단순히 표면적이 아니라 부피당 표면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지? 그 부피가 커야 된다는 얘기 결국 몸집이 어떻다? 커야 한다.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보면 북극여우는 그래서 말단 부위 귀가 작고 몸집이 커요. 그죠? 맞아. 몸집이 큰 이유는 부피가 커서 표면적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당연히 이제 말단 부위가 크고, 그 다음에 몸집이 작아서, 그래서 몸집이 작다 보니까 표면적이 얘네가 그냥 표면적이 아니라 부피당 표면적. 공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에 비해서 표면적이 어떻다? 넓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변온동물은 일단 겨울 되면 이제 온도 변화가 이제 겨울잠 자는 거. 그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다른데 곰이나 그 박쥐 얘네들은 정원 동물이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겨울잠을 자죠. 예를 들면 변온 동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면 자기 체온도 낮아지니까 효소의 활성이 낮아져서 그렇게 저희가 되는 거고 겨울잠을 자는 거고, 곰이나 박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정원 동물이긴 하지만 온도가 어때? 온도가 낮아지면 먹이가 주니까 이제 먹이가 주니까 내가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내 몸의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겨울잠을 자는 거. 그죠? 그래서 너네 곰 같은 거 만날 때 겨울잠 자고 일어난 곰 내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무서워요. 얘네가 되게 헐렁헐렁해. 막 가죽밖에 안 남아. 근데 그때가 공격성 최고래. 그죠? 그러니까 괜히 깝치지 말라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체온 유지를 위해서 거기 뭐지? 4번. 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제 피하지방 축적되는 거 펭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멜레온. 자,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몸의 색을 변화해서 열을 뭐 방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을 더 흡수하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온도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낙엽이랑 엽록소 담토 이것도 다 온도야. 자, 낙엽부터 먼저 볼게요. 자, 낙엽수는 일단 나무야.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우리가 침엽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파리가 침처럼 생겨서 뾰족뾰족한 걸 침엽수라고 하고, 낙엽수 이렇게 넓은 거. 그죠? 그러니까 그 가을철 되면 막 그 아저씨들이 되게 열심히 쓰시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낙엽수인데 걔네가 왜 떨어지냐면, 자, 온도가 낮아지면,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가 그 증산작용이 어디서 일어나? 이파리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맞아. 증산작용이라는 게 뭐야? 잎에서 물이 뭐가 되는 거? 수분을 흡수해서 날아가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증산작용인데, 이게 온도가 낮아질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면 식물의 체온이 더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얘가 추운데, 그죠? 추운데 얘가 물이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그럼 더 떨어지잖아. 그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이파리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이런 낙엽 현상도 온도 때문이야. 온도가 낮아지는데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죠? 맞아. 그것도 이제 그 온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단풍. 자, 단풍 드는 것도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잎이 녹색으로 보이잖아. 그죠? 이게 잎이. 얘가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엽록소가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엽록소가 있는데, 엽록소는 일단 녹색빛을 뭐예요? 반사시켜요. 그래서 내가 녹색으로 보이는 건데, 근데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녹색빛마저도 광합성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녹색빛을 흡수하는 어떤 그 노란색과 그 카로티노이드나 크산도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색소가 있어. 근데 얘네가 이제 주황색이고 노란색인 건데, 얘네들이 평소에도 있는데, 그죠? 평소에도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엽록소가 먼저 파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미스액이 누가 나타나는 거야? 주황색이다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요게 요것도 온도다. 엽록소가 이제 저온이 약하다. 그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도 자주 나와요. 자, 상록수. 상록수는 어떤 거냐면 얘도 나무야. 아까 침엽수는 이파리가 침처럼 생긴 거고, 낙엽수는 이파리가 넓어서 그죠? 단풍 드는 거고, 상록수는 항상 녹색이야. 항상 녹색. 그죠? 그래서 상록수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겨울철을 이겨내냐면, 봐, 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겨울철이 되잖아? 그럼 얘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포도당 농도. 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녹말의 농도가 낮아져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녹말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합쳐져서 녹말이 돼. 그럼 반대로 녹말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럼 얘가 입자수가 어떻게 돼? 포도당은 입자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녹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에 포도당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돼, 여러 개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입자가 여러 개가 되면 어느 점이 낮아져요? 이거 나중에 진로학에서 배우긴 할 건데 이게 너네 이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강물은 얼거든. 우리가 한강은 얼다 이렇게 했는데 바다는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왜? 여기 너무 많은 용질들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언다라는 것 자체가 언다라는 게 얘가 요액에서 언다라고 하는 게 물분자와 물분자가 서로 달라붙는 걸 우리가 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입자들이 많으면 포도당 같은 입자들이 많으면 물분자하고 물분자하고 달라붙기가 어때? 어려워. 그치? 그래서 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상록수 나무야. 나무인데 얘가 겨울철에 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래서 하나의 녹말을 100개의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다 쪼개서. 그죠? 맞아? 그래서 입자 수를 늘려서 어느 점을 뭐야? 낮추는 거. 그치? 근데 거기 보면 잎의 삼투압을 높인다는 표현 나오잖아. 그죠? 그럼 삼투압을 높인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농도를 높인다는 얘기야. 왜냐면 녹말일 때는 얘가 입자 하나인데 녹말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300개가 모인 거라고 치자. 그죠? 그럼 녹말은 입자 하나. 그치? 근데 포도당으로 바꾸면 입자가 몇 개가 돼? 300개. 그죠?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고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 분자가 서로 달라붙는 건 뭐가 돼? 방해가 돼서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잘 얼지 않는 거.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 이것들은 뭐 털 나 있어서 뭐 체온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호랑나비 자, 호랑나비 중에서 여름에 태어난 아이가 그죠? 여름에 태어난 아이 그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가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는 훨씬 크다. 왜냐면 번데기 시절 있잖아요. 그죠? 자, 번데기 시절에 여름철은 이제 빛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물질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죠? 물질 대사가 활발하니까 많이 먹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태어난 아이가 더 어떻다? 더 목이 크기가 크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어떤 현상을 보고 얘가 빛에 의한 작용인지 온도에 의한 작용인지 이런 것들만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단 빛에 의한 작용에서 뭐 자연식물과 단식물은 그래프나 표로 나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한 것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적인 한계 암기가 중요하다. 그거 위주로 이제 보면 돼요. 됐어? 자, 물. 자, 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죠? 선인장 같은 경우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일단 발달되겠지. 왜? 얘는 물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살잖아.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물의 증발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잎이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키틴질, 약간 맨들맨들한, 그죠? 키틴질로 이제 뒤덮여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자, 수생식물. 자, 수생식물은 말 그대로 이제 얘는, 봐봐. 얘는 물에 떠다니면서 사는 애잖아. 그러니까 물에 떠다니면서 사니까 온몸으로 다 물을 흡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굳이 관다발이나 뿌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그죠? 맞아.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은데 대신에 뭐가 한계야? 뭐가 스트레스야? 공기. 그죠? 왜냐면 얘네가 호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생식물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통기 조직이 좀 발달되어 있고 그죠? 맞아. 그 공기를 이체를 교환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큐티클층 나오면 그죠? 큐티클층, 키틴질 나오면 얘는 다 수분 증발을 막는 거야. 그죠? 수분 증발을 막는다라는 거. 그래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걸 막는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토양. 자, 토양 같은 경우는 일단 토양 속에 있는 뭐 무기염류, 수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건데 얘네들은 일단은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토양 같은 경우도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 깊이에 따라서 이제 미생물의 분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 토양 바로 위쪽에 있는 애들 있지. 이제 여기는 그래도 구멍이 좀 많아. 구멍이 많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하고 비교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호기성 세균들이 주로 분포해요. 호기성 세균. 그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주로 분포를 하는데 요 아래 지역 있잖아요. 자, 요 아래 지역은 산소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누구? 호기성 세균이 주로 분포한다. 뭐 그런 내용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여기까지 너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수업 옮겨 놓은 건데 동그라미 3번. 이게 사철나무가 있는데
육지에서 사는 사철나무와 그 다음에 그 독도에서 사는 사철나무가 뿌리하고 관이 다 달라. 똑같은 사철나무인데 독도에서 사는 사철나무는 일단 바람이 너무 세게 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로 잘 뻗어 못 뻗어? 잘 못 뻗어. 그치? 그래서 독도의 사철나무는 일단은 육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m, 5m까지 끄는데 독도 같은 경우는 한 0.5m 정도밖에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많이 발달돼 있다.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뭐 토양에 의해서 얘네가 그렇게 뭐 자라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공기. 자, 공기도 자주 나와요. 이게 고산지대 사람들. 자, 고산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에베레스트 뭐 여기 그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헤모글로빈의 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럼 산소량이 줄어들니까 적은 산소도 빨리빨리 모여야 돼. 내 몸에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경수가 많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렁이.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빛이 없고 습한 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렁이의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어떻다? 얇고 축축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자 봐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은 다 뭐냐면 빛, 온도, 물, 토양, 그죠? 공기. 얘네들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딱 문장 읽자마자 여기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시를 줘. 그래서 같은 요인으로 묶으라는 표현,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그죠? 맞아. 근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까지 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빛의 세기 때문인지 빛의 파장 때문인지 요것도 약간 좀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맞아. 일단 여기까지가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는 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작용. 자, 우리가 작용반작용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긴 하지만 자, 거기서 이건 뭐냐면 생명체가 누구한테?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죠? 거의 읽다 보면 알아요. 자, 일단은 생명체가 오래 있으면 그죠? 밀폐된 거가 있으면 계속 누굴 내놔?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면 이게 인간이 특정 어떤 화학물질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이제 오존층 파괴나 이제 온난화가 이제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자, 지렁이가 막 다니다 보면 얘가 뭐야? 토양 속에 이제 공기를 잘 통하게 해준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내용들을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반작용의 예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오케이? 자,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시연이의 시험 범위.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도율이 한다. 도율이. 도율에 넌 이거 할까? 생태계 피라미드. 여기도 별로 어렵진 않거든? 그죠? 피라미드. 자, 도율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너희 둘 그 열수지 그 부분 할 거야. 근데 거기도 좀 문제가 어려워서 거기는 문제 따로 주긴 할 거야. 자, 할게요. 자, 생태 피라미드. 자, 여기는 일단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지? 그래서 먹이 사슬이 얽힌 게 먹이 그물이야. 그지? 그래서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먹고 먹히는 그 사슬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가 서로 얽혀 있는 게 바로 뭐야? 먹이 그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만큼 생태계가 어떤 거야? 안정한 거지. 왜냐면 만약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중간에 한 종이 사라져도 다른 종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먹이 그물이 굉장히 단순하면 만약에 중간 종이 사라져. 그럼 위에 있는 애는 뭐 하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지? 그죠? 맞아.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로 3번.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물질은 순환돼. 근데 에너지는 뭐해? 흘러.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흐르고 에너지가 순환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물을 먹어. 그럼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갖고 있는 녹말이 돼. 그 녹말을 내가 먹어.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 그럼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이 또 광합성을 해. 그러니까 탄소가 지금 계속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물질은 뭐 될 수 있어? 순환될 수 있고 이게 어차피 물질이라고 하는 건 지구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계속 뭐한다? 순환한다. 근데 에너지는 흐른다는 표현을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포도당을 먹어. 그죠?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300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200 정도를 이렇게 운동하는 데 써.
그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을 다시 그 식물이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뭐 한다? 흐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다 그 다음 페이지긴 한데, 자, 일단 생태 피라미드.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생산자, 제일 아래가 누구야?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 윗단계로 갈수록 그 피라미드 형태가 윗단계로 갈수록 그 양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 생태 피라미드 형태로 갖는 그 생물량이 뭐냐면 일단 개체수.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물량. 그러니까 생물의 총 중량. 그죠?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점차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차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 소비자보다,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보다 더 적어요. 개체수가. 그죠? 맞아?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는 더 적고.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개체수나 생물량 같은 경우는, 자, 개체수나 생물량 같은 경우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개체의 크기,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요거는 역피라미드 형태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여기가 생산자야. 여기가 1차 소비자, 얘가 2차 소비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생산자의 에너지가, 얘가 이제 에너지나 개체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생산자 에너지가 전체 생산자의 에너지가 그래서 만이야.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얘네를 먹고 1분 다 뭐해? 다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 얘보다 어때? 더 작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900이야.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서 뭐 80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죠? 자, 그럼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점차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효율의 개념이 나오거든. 그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은 에너지 중에서 얼마를 썼느냐야.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여기가 좀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올 때가 있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전체 얼마? 10,000분의 90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 얘는 이제 9%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얘는 얼마? 900분의 얼마? 80 곱하기 100 하면 이거 약분되면 얼마야? 9분의 80 해서 어쨌든 얘보다는 뭐, 아이고 좀 계산 좀 잘못하는데요. 얼마야? 얘 110으로 붙자. 얘 900이고 얘를 이렇게 100으로 줄게요. 그죠? 그럼 얘가 9분의 100 해서 뭐야? 9분의 1. 하여튼 얘보다 커. 맞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어쨌든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얘를 기억으로 처리해.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얘 기억이고 얘는 얘보다 얼마나 크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서 그게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 식만 알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3페이지가 중요하죠. 3페이지는 뭐냐면 생태계 평형이 못 될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게 깨지면 이게 복원되는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나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지금 생태계 평형이 예를 들어서 그 가로 3번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1차 소비자가 만약에 증가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얘 피라미드가 어때? 모양이 깨졌지? 얘 지금 생태계 평형이 깨진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의 순서를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면 누가 증가해? 얘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죠. 그러면 1차 소비자를 먹는, 아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먹이는 감소하게 되지. 거기 그림 보면. 그죠? 맞아? 그러면 얘가 결국은,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1차 소비자가 늘었어? 2차 소비자가 늘고 얘는 줄어. 그럼 결과적으로 1차 소비자는 또 어떻게 돼야 돼? 자기를 먹는 애들은 많아지고, 자기가 먹는 애들은 줄어드니까 얘가 다시 감소하게 되지.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다시 늘고 위에는 다시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가 복원된다. 뭐 그런 내용의 문제가 이제 그림 찾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죠?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거보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그 사례가 더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보면 자, 어떤 고원에 약 400마리의 늑대와 3,8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어. 그죠? 근데 여기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잡게 했어.
그때 늑대를 잡겠더니 늑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줄어들었지. 늑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건데 늑대 그래프가 줄어들게 되니까 누가 들어? 사슴이 늘게 된 거지. 그럼 사슴이 늘게 됐는데 누가 줄어? 사슴의 먹이 식물이 줄어들게 된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하나 건드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의 시험법이. 됐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너희 둘은 이제 그 지구 열수지 부분을 다시 할 거야. 됐어? 자, 일단 영상 끄고